그는 월 수입이 10만 위안, 약 1905만 원에 달했지만 하루아침에 가족 6명을 잔혹하게 해친 악마였습니다. 범행 후에는 전국 각지를 여행할 계획까지 세웠죠. 600만 위안, 약 11억의 거액 철거 보상금을 마치 물쓰듯 항진한 한심한 방타나. 대체 어떤 깊은 원한이 있기에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6명을 상대로 이토록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베이징 다신구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왕모 씨는 기숙사에서 친구 리창과 QQ 메신저로 채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대화가 한창일 때 리찬이 갑자기 답장을 멈췄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QQ 계정은 계속 온라인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리찬은 학교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걱정이 된 왕 씨는 리찬의 사촌 여동생 가족과 연락을 취했는데 그들은 리찬 가족 7명이 선전으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찬 가족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1월 27일 오전 리찬의 친척들이 베이징 다신구 칭청민 위안 아파트에 위치한 리씨 가족의 집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 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열쇠 수리업체를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리씨 가족의 집은 2층에 있었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를 가져왔고 한 친척이 그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창문 너머로 침실을 들여다본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202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부터 침실 3곳까지 모든 방에 시신이 있었고 총 6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리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리찬의 부모, 형수, 그리고 2명의 조카도 목과 복부에 자창을 입고 숨져 있었으며 피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6명 전원이 살해되었고 사망 시간은 대략 4-5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내부가 매우 어질러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간단히 청소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6명이 이 집 가족 전원이 아니었습니다. 리씨 가족의 장남인 29살 리레이는 사건 발생 이후 행방에 묘연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CCTV를 확인했고 11월 24일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단지 출입문을 나와 걸레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친척들의 확인 결과 그 남성은 리레이임을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과 리레이의 출발 시간이 일치했기에 경찰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기술을 동원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 리레이가 선전에 들렀다가 하이난 사냐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고 베이징 경찰은 즉시 하이난 사냐 경찰에 긴급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11월 28일 사냐 경찰은 전 지역에 수배망을 설치했고 하루 종일 수색한 끝에 저녁 6시경 한 휴게실에서 리레이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체포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리레이는 범행과 도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2시간 넘는 집중신문을 벌인 끝에 그는 결국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담배 한 개피를 다 피운 후 가족 6명을 살해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리씨 가족은 사건 발생 직전 거액인 600만 위안, 약 11억 원의 철거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리레이는 범행 동기를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결혼 이후 가족 전체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에서 비롯된 원한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리레이는 1980년 중국 베이징 다신구 탱궁 위안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리안차오는 베이징 출신이고 어머니 샹고아는 스촨 출신이었습니다. 부부는 젊었을 때 장사를 하느라 바빴고 리레이는 어릴 적부터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는 이 손자를 매우 아꼈고 리레이는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부모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보다 7살 어린 여동생도 만났는데 그 무렵 부모의 장사는 실패했고 다시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리레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성적은 평범했고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겁은 없는 편이었고 사고도 자주 쳤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 리안차오는 곧바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문틀에 매달아 매질할 정도였고 리레이는 훗날 맞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말할 만큼 심하게 자랐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더 이상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학교를 아예 그만두었고 아버지 리안차오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게 여겨 체면이 깎였다고 느끼며 더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결국 17살이 되던 해 한번 크게 잘못한 뒤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리레이는 속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차라리 다 죽여버릴까봐. 그때는 어렸기에 이 생각은 곧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모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담을 넘어 집을 나왔고 세상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시옥만으로 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自己想那个干点露脸的事儿，让家里边人看看，知道吧？ 당시 시옥머는 베이징 도심과 가까운 한 읍으로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사와 생계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리레이는 그곳에서 단열자재 공장에 입사해 영업사원이 되었고 사회에 잘 녹아드는 성격 덕분에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업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았기 때문에 월 수입은 3-4천 위안, 약 57만원에서 76만원에 달했습니다. 1997년 기준으로 이는 일반 직장인의 수개월치 급여였으며 작은 도시 사람들에게는 1년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리레이는 분명 고소득자였고 비록 타지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그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로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던 때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뒤 충분한 돈을 모은 리레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 앞에 나타난 그 순간 평소 다혈질이던 부모는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리레이는 지난 1년 동안 부모가 계속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고 이번 귀향에서 그걸 증명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수천 위안짜리 휴대전화와 삐삐를 사들였고 시중에 나오는 신제품은 뭐든 사들이며 체면을 세워주려 노력했습니다. 리레이가 집에 돌아온 뒤 가족들은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예전처럼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리레이에 대한 꾸중은 그의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리안차오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리레이가 출세도 못할 놈이라고 무시했다면 이제는 철없고 덜된 놈이라고 깔보았습니다. 리레이는 돈을 벌고 나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봐라, 난 중학교도 못 마쳤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는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 한마디를 듣고 싶었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회 물든 말투나 허세를 꼴보기 싫어했고 리레이의 돈 쓰는 방식도 못마땅히 했습니다. 겉멋든 척하고 체면 차리기만 급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안차오는 여전히 리레이를 꾸짖었고 술에 취하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리레이는 역시 집에는 자주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느끼게 되었고 다시 시옥먼으로 돌아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시옥먼의 이발소 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의류를 팔기도 했고 매실 간식을 도매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나고 손이 큰 그는 넓은 인맥을 쌓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리레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머리가 좋고 돈 버는 수완이 뛰어난 친구. 어떤 장사를 해도 잘 해내고 의리가 있다. 1999년 19살의 리레이는 한 이발소에서 허난 출신의 여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왕메이링이었습니다. 왕메이링은 리레이보다 3살 연상이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18살 때 베이징으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발소에서 도제로 일하고 있었고 리레이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왕메이링은 2년간 이발 기술을 익힌 후 가진 돈과 리레이의 투자금을 합쳐 독립하여 직접 이발소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 몇 명을 불러 함께 일했고 장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부의 평가는 왕메이링에 대해 아주 부지런하고 고생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시원시원하고 장사 수완이 뛰어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한 이발소는 번창하여 처음엔 작은 단층집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확장되었고 전성기에는 직원만 10대 명을 둘 정도였습니다.
2002년 왕메이링과 리레이는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후 왕메이링의 가족도 허난에서 베이징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2003년 6월 왕메이링은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결혼 초기 2년간 부부 사이는 비교적 화목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어 순조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인 2006년 시흥먼 지역의 철거가 시작되며 이발소 영업이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왕메이링은 업종을 바꾸어 다단계 방식의 직접 판매에 뛰어들었고 빠른 속도로 상위 판매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레이는 그 무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메이링이 다단계를 하면서 팀을 이끌게 된 이후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고 약간 집착하게 되었어요. 매일 미래에 어떻게 조직을 키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했죠. 당시 리레이는 친구와 함께 변압기 사업에 뛰어들었고 수십만 위안을 투자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왕메이링에서 7, 8만 위안, 약 1,300만 원 상당을 빌려 창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메이링과 그녀 가족은 리레이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2008년 리레이는 신용카드 현금화 사업과 전당물 담보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땐 한 달에 10만 위안 이상, 약 1,9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법의 틈을 이용한 편법 수익이 가능했으며 이는 2009년에 들어서야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리레이는 벌어들인 돈을 모두 전당 사업에 재투자했고 부족한 자금을 가족에게서 빌리려 했지만 부모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겨 자금을 해결할 수 있었고 리레이는 그 친구에게 담보금 60만 위안, 약 1억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돈은 사건 발생 시점까지도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바빠지면서 리레이는 외부에서 접대와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고 한 원조교제 여성과는 장기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왕메이링은 점점 그를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녁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부부는 곧바로 다투었고 지속적인 감시와 간섭은 리레이에게 피곤함을 안겼습니다. 사랑도 점점 식어갔고 부부 사이는 불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왕메이링은 시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리레이를 향해 강한 감정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동생 또한 새언니 편에 서서 리레이를 감시하고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부모에게 일러바쳤습니다. 가족 전체가 자신을 적대하고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리레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족 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또 곧 욕을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충돌을 피하려고 말도 없이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리안차오는 여전히 아들의 장사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리레이는 소비 습관이 매우 과했고 입고 먹는 데 있어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세에 가득한 방탕아처럼 보였습니다. 리레이는 한번 식사 접대를 할 때마다 8,000위안, 약 150만 원 상당을 썼고 여행을 가면 수만 위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월수의 규모는 컸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로 어렵게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허투루 써서 결국 남는 게 없는 놈, 그저 재산을 날리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리레이의 부모는 언제나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리안차오는 심지어 두 사람에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라 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리레이가 책임감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니 차라리 아이 하나를 더 키우게 되면 돈도 함부로 못 쓰고 정신을 차릴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하여 2008년 부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레이의 마음속에는 끝내 풀리지 않는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 왕메이링은 평소에 매우 절약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하고 있는 다단계 직판 일에는 매달 10만 위안, 약 1,900만 원의 매출 실적이라는 의무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왕메이링이 현실적으로 매달 그만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적을 못 채우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물건을 사들여 했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리레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왕메이링의 이 일은 결국 매달 수만 위안씩 손해가 났고 많을 때는 4, 5만 위안, 약 76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리레이는 속이 터졌습니다. 집안의 대부분 돈은 자신이 벌어오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며 탓만 늘었습니다. 가족 누구와도 진심으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就是不想回去，一进那家吧，感觉就他妈气氛就不一样了。
感觉这父母啊，家里边人没有跟外边人待着亲切都。 밖에서는 사회 친구들이 리레이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지만 집안에서는 언제나 리레이만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의 말은 무시당했고 인정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말 없이 넘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증오가 자라났고 결국 그는 하나의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리레이는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칼 한 자루를 샀고 그 칼을 천으로 감싸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끝까지 몰리게 된다면 가족 전부와 함께 끝장을 보겠어. 2009년 리레이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열기 위해 20만 위안, 약 3,800만 원을 투자했고 동시에 승용차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장사는 기대만큼 되지 않아 부진했습니다. 같은 해 리레이의 고향인 탱균 위안촌에 있던 낡은 주택 두 채와 공장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되었고 그 보상으로 2009년 5월 그의 가족은 총 600만 위안 이상 약 11억 상당의 철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리안차오는 베이징 다신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방 3개, 거실 2개, 대형 아파트를 매입했고 남은 수백만 위안은 전부 부동산 투자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리씨 가족은 총 7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입주 가능한 집은 단 한 채뿐이었고 나머지 집들은 모두 공사 중인 분양 대기 물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7명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한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리레이는 매일 부모와 얼굴을 마주쳐야 했고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리안차오가 이렇게 많은 집을 사들인 데에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리레이가 제대로 사는 놈이 아니라서 현금을 쥐어주면 다 써버릴까봐 돈 대신 집을 샀다 라고 말했습니다. 7채의 집 중 3채는 리레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리레이는 아버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돈도 아니고 딱히 쓸모도 없다. 난 돈이 부족하지 않아. 매달 10만 위안도 벌 수 있는데 가족들은 왜 날 의심하고 이렇게까지 막아버리려고 드는 거지? 그때부터 리레이의 마음속에는 더욱 깊은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 정도까지 불신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살 이유가 뭐지? 2009년 하반기 리레이는 전에 구입했던 그 칼을 아예 상시 휴대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리레이는 운전 중 한 아이가 딸린 노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법원은 전적인 책임이 리레이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그에게 18만 위안, 약 3,430만 원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리레이는 배상을 거부했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듯 친구와 함께 타지로 여행을 떠나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2009년 10월 중순 리레이는 선전행 기차표를 구입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침 친척의 결혼식이 겹쳐 아버지가 차 운전하는 걸 도와줘라 라고 요청했고 결국 여행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 리안차오는 하객들 앞에서 또 한 번 리레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쏟아냈고 리레이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조용히 여행 일정을 11월 23일로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식당 관련 문제로 일정이 늦춰져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던 중 아내 왕메이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10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 리레이는 친구를 찜질방에 들여보내고 내일 아침에 같이 출발하자라고 약속한 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식당에 잠시 들렀습니다. 평소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그는 그날 혼자서 맥주 반병을 들이켰고 나머지 반병은 바닥에 던져버린 뒤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리레이의 부모는 이미 쉬고 있었고 6살 된 큰아들과 1살 된 작은아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동생 리차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왕메이링이 또 늦게 들어왔다고 불평했고 그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냥 침대에 누워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메이링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했고 월말이 되어 영업 실적이 또 부족하자 리레이에게 5만 위안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던 리레이의 마음속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 교통사고, 외부 채무만 수십만 위안,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2번이나 실패. 혹시라도 나갔다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왕메이링은 계속 말을 이어갔고 리레이는 말다툼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그는 말없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돌아서자마자 그대로 찔렀습니다. 왕메이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함께 손잡고 7년을 살아온 아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리레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밤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개 피를 피우고 난 뒤 리레이는 마치 태엽이 감긴 인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원한을 다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여동생 리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리찬은 컴퓨터로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었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리레이는 리찬이 반응하기도 전에 칼로 그대로 찔렀고 그 순간에도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피 묻은 손을 씻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소리에 놀란 부모가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리레이는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칼을 들어 친부모에게도 그대로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쓰러졌고 리레이는 거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며 결국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를 풀기에만 급급했던 그는 정작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레이는 모든 사람이 사라졌다고 느꼈고 아들들마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고통일 뿐이라 차라리 함께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려 4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레이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그는 더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억눌렀던 감정이 다시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마구잡이로 들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밖에는 감정을 풀 수 없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뒤 그는 현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곧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자신이 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전 리레이는 큰아들의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방에 나와 있다고 둘러댄 후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들에게는 온 가족이 선전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레이는 친구와 함께 선전행 열차에 올랐고 도착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 친구의 신분증으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사냐로 향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붙잡힐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마지막으로 즐길 만큼 즐기고 생을 마감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도피 생활 중 매일 수만 위안을 쓰며 지냈습니다. 리레이는 사냐에 도착하자마자 한 유흥업소를 찾아가 잠시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바다도 보지 못한 채 경찰에 의해 신속히 위치가 파악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이후 리레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시적으로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사법검정 결과 범행 당시 리레이는 완전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정신질환은 없었던 것입니다.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고 상황을 위장하고 기차표를 구입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은 모두 그의 의식이 또렷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010년 8월 12일 베이징시 제1중구인민법원에서 본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리레이를 상해 고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 리레이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묻자 가장 많이 한 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리레이는 법정에서도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모두 무고하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단지 죽음을 바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베이징시 제1중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레이는 고의상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정치적 권리도 종신 박탈되었습니다. 판결을 들은 후에도 리레이는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는 검사에게 언제 나를 떠나보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부수된 민사배상 부분에서 법원은 리레이 가족의 유산이 주로 아파트 7채와 차량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가치는 800만 위안, 약 15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리레이의 할머니, 외할머니, 장인, 장모에게 각각 민사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리레이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미국 전역의 도시들은 화려한 휴일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거리도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플러싱 40번 가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다소 허름한 거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길 양 옆에는 중국 음식점, 잡화점,
그리고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아무도 10명의 경찰로 구성된 특별 작전팀이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팀의 한 명인 잠입 경찰관은 임무를 마친 후 어두운 계단을 내려와 길가의 한 식당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막 긴장된 신경을 풀기 위해 몸을 똑바로 펴려던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 그의 발밑을 강타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떨어진 여성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와 대화하던 임무 대상자, 포니테일을 한 이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시 사법조사와 시민들의 뉴욕주 사법개혁 요구 속에서 이 여성의 죽음은 경찰의 마사지 업계에 대한 사법 집행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포니테일 무명 여성 사건과 그 사건이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은 1979년 중국 랴오닝 성의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 송해가 있었으며 남매는 아버지 송시귀와 어머니 시위메이와 함께 농작물 재배 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송양은 매우 능숙한 일꾼이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굴착기를 이용해 근처 강에서 건축용 모래를 파고 그 모래를 판매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사업 수완 덕분에 1990년대에 이르러 송양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랴오닝의 겨울은 극도로 추웠기에 봄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송양은 나비 표본 수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비에 대한 사랑으로 송양은 가끔 자신의 위챗 프로필 사진으로 나비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나비처럼 화려하고 다채롭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19살의 송양은 인생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 금을 캐려는 대열에 합류하며 고향을 떠나 혼자서 사이판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 자유령으로 이곳에서 송양은 많은 중국 젊은 여성들처럼 공장에서 일하며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옷을 생산, 제작, 판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판의 의류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여성 생산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송양은 어쩔 수 없이 의류업을 떠나 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송양은 조장이라는 화교 출신 미국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장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있었으며 송양보다 40살이 많았습니다. 조장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해왔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면서 성숙한 조장은 섬에서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린 소녀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양은 주저없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조장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송양은 27세, 조장은 67세였습니다. 송양의 굳은 결심에 따라 그녀의 가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사이판에서 작은 베트남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고 그 결과 섬의 두 번째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져 150개의 테이블을 갖춘 식당이었습니다. 남편 조장은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으로 일했고 송양은 손님을 맞이하고 홀을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훌륭한 서비스 덕분에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송양의 동생 송해도 사이판으로 이주해 친구와 함께 섬에서 네일아트와 문신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들 자매를 보러 사이판에 온 어머니는 딸의 식당 카운터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송양과 송해도 큰 성취감을 느꼈죠. 가족은 이제 좋은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더 이상 사이판으로 여행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판 경제에 치명적이었죠. 사이판의 관광업은 오랫동안 일본 관광객들이 섬에서 쓰는 다양한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인해 몇 년 안에 송양의 여러 식당과 송해의 문신 가게는 연이어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수입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동생 송해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송양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송양이 가족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송양은 희망을 품고 비행기에 올라 중국에서 출발해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조장이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송양은 임시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플러싱으로 가서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외식업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먼저 남편 조장은 이미 70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주방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송양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송양은 한 중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송양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송양은 가정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마사지 과정도 배우며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송양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바로 40번가였습니다. 플러싱 40번가는 한때 숲길로 불렸습니다. 19세기 동안 이 길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살았습니다. 20세기에는 이곳에 자동차 정비소, 전자상점, 그리고 오래된 로마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현재 40번가는 차량이 일방 통행로로 길가에는 약 20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지어진 3층 또는 4층의 건물로 실용적이지만 외관은 단조롭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40번가에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숨어 있었고 이 거리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은 마사지 일을 하는 여성들이 이 지역의 평화로운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 50대였습니다. 그녀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자 출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청소 일을 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회사가 파산하여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그녀들의 운명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음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손님에게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계단에서 떠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송양은 그렇게 이들 중 한 명이 되었고 스스로 시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40번가에 있는 한 건물의 4층에 있었으며 그 방은 지나가는 복도와 임시로 설치된 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노숙자들이 옥상에 올라와 밤을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월세가 3,100달러, 약 422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양은 매일 매우 열심히 일했고 거의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리며 외모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에 송양은 매우 경쟁적인 인물로 비춰졌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손님을 먼저 차지하려고 해서 동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번가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송양이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 자신의 일에서 겪는 위험과 변화에 대해 털어놓으며 이 일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양의 부모와 동생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가족들은 송양이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양은 자신의 조카를 매우 사랑했고 한때 SNS에 자신이 이모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가을, 송양은 가족들에게 12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예매했다고 전하며 조카를 처음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챗에서 조카에게 이모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면 좋겠니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비행기에 오를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 활동가인 주 씨는 40번가의 몇몇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경찰 관련 문제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 여성들의 힘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들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주 씨는 이 자매들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미국 영주권을 얻고 충분한 돈을 벌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업종을 단속하면서 무허가 마사지 여성들은 종종 체포되었고 이러한 기록은 당연히 그녀들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녀들은 뉴욕 퀸즈 지역의 인구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뉴욕 퀸즈 인구법원은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무허가로 일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대신
피해자로 간주하여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적절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주로 취업 훈련이나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며 경찰의 기소를 철회하고 법원 기록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송량도 이 법원에 여러 번 출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체포된 기록이 그녀의 영주권 신청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 송량은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으며 친구의 권유로 뉴욕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방에서 하루 종일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장을 입은 건장한 대머리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송량에게 체포된 사실이 그녀의 이민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경찰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송량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고 보복을 당할까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남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수배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그 결과 의심을 받은 퇴역 법무관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송량은 이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잘못 지목했고 퇴역 법무관의 DNA 샘플이 송량의 의복에서 수출된 샘플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결국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말, 송량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세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40번가에서 경찰서로 끌려가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송량은 자신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무척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이든 완벽을 추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실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말, 송량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또 한 번 손님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저 운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11월 중순, 경찰은 40번가의 한 건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40번가에 대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그 신고된 아파트에서는 43건의 체포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6년 9월 말 송량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의 함정에 빠졌고 맞은편 좁은 보일러실로 숨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며칠 후 한 경감과 한 수사관이 그 아파트를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한 잠복경찰이 송량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다음날, 즉 11월 25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송량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약속한 그날 퀸즈 행동팀의 경찰들이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단속할 7곳의 장소에 대해 논의했고 가장 가까운 40번가가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팀장은 2명의 체포 담당 경찰과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탔고 다른 2명의 체포 담당 경찰은 두 번째 차량에 탔으며 세 번째 차량은 피의자 호송 차량이었습니다. 몇 분 후 잠복 경찰이 송량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특유의 나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송량에게 JD 포니테일, 즉 포니테일 무명 여성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송량은 잠복 경찰을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흥정을 벌인 후 경찰은 기회를 틈타 욕실로 들어갔고 송신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동료들에게 이제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량은 점점 경계심을 느꼈고 경찰에게 욕실 문을 닫지 말라고 말했으며 당신 경찰이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잠복 경찰은 아니라고 답하며 송량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송량은 그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고 방 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신호를 받은 세대의 경찰차가 40번가에 도착했고 4명의 경찰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진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경찰들은 잠복경찰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송량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 할 때 당황한 송량은 아파트의 북쪽 발코니로 뛰어갔습니다. 발코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송량은 도망치려 했을 수도 있고 발코니 옆을 지나가는 전선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아래층 식당의 거리로 돌출된 금속 간판으로 뛰어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송양은 잠복경찰의 눈앞에서 추락했습니다. 이후 이 경찰은 오랜 시간 충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얼굴, 머리, 그리고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은 송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상에서 그녀의 체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체포 명령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송양이 그녀에게 기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12월 초 35세의 동생 송혜와 65세의 어머니 시위메이는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이는 열 몇 시간 동안의 비행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동생 송혜는 강한 척하며 애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송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송양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송양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찰이 송양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들 송혜에게 전화를 걸었고 송혜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송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남편 조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오래 거주하며 송양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지만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동생 송혜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는 누나의 죽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나는 어머니 생일을 맞아 귀국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5살 난 조카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송혜는 경찰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생전에 살았던 방을 찾아가고 40번가를 자주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며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플러싱 거리 곳곳에 누나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며 유용한 정보에는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이는 슬픔 외에도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와 아들 송혜는 임시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적은 현금만으로는 미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이후 시위메이는 교회의 구호를 받았고 점차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식품 배급을 도와주며 이러한 소속감 덕분에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교회와 몇몇 비영리 단체의 지원 덕분에 송혜와 시위메이는 매달 $1,000, 약 136만 원을 지불하고 40번가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의 작은 방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송혜는 사건 사진과 법의학 기록을 받았습니다. 사진에서 그는 누나의 얼굴에 변색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송양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맞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혜는 또한 누나의 손톱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녀가 생전에 저항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결과 송혜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2016년 10월 누나가 경찰에게 신고했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그녀를 해쳤지만 경찰은 그 퇴역 경찰관을 보호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후 송양은 경찰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경찰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증거를 확보했고 2달 후인 11월에는 다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송혜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누나가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계속해서 송양을 괴롭히고 그녀를 협박하며 경찰의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5일의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혜는 누나가 경찰에 의해 건물에서 던져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경찰에서부터 법의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실을 은폐하려고 공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팀의 조사관들이 송혜와 그의 가족을 만나 경찰에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아파트 내부와 외부의 CCTV가 촬영한 22분간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송양이 잠복경찰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간 후 그를 방에서 내쫓고 계단을 올라가는 경찰들을 보며 놀라 발코니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최종 결론은 2017년 11월 25일 밤 경찰의 특별임무 작전이 송양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양이 행동을 취할 때 경찰은 아직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송혜는 분노하며 욕설로 반응했습니다. 그 후 송혜는 자신의 조사를 계속했지만 미국에서 총 15개월을 머문 후 그는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고
비자도 만료되었습니다. 그의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9년 3월 누나의 유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 17일에 시민들은 경찰서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송양을 위한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촛불 집회에서 상호 지원단체인 레드 캐너리 송이 탄생했습니다. I want to end this speech with a moment of silence for Yang Song. My sister, our comrade, rest in peace and power. We will never stop fighting for you. 이 단체의 초기 목적은 송양 가족에게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레드 캐너리 송은 더 넓은 범위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허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조사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법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허가 노동자들에게 언론, 법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 캐너리송의 서비스 대상은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뉴욕시 경찰청장 제임스는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법적 역량을 집중시켜 그러한 거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청장은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비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비허가 마사지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중점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뉴욕시에서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체포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으며 반대로 체포된 고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도 뉴욕주 의회는 A8281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 요구를 변경하지 않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폐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허가 마사지 업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비허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방경찰과 지방검사들의 집행 권한을 제거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서명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가져온 압력으로 인해 현재 경찰은 비허가 근무지의 운영자와 고객에게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40번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개발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송양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오늘날 뉴욕 플러싱에는 여전히 그런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선택하고 부당한 냉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뒤에는 고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송양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8월 31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여행 가방에 담겨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상처를 입고 마대에 쌓여 있었으며 이미 며칠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녁 8시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실종된 지 9일이 된 자기 여동생 에밀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9일 전으로 거슬러가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 30분 마를론 마르티네즈는 임신 5개월이 넘은 여자친구 에밀리와 진료를 받으려고 집에서 나와 산부인과로 출발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에밀리는 삼촌이 데리러 올 거라며 마르티네즈에게 길가 주유소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그냥 에밀리에게 돈을 좀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삼촌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이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에밀리 가족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에밀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전화로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었는데 이날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몇 시간 동안 점점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에밀리가 보낸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평소 거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음성 메시지만 보냈기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그들은 에밀리의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말을 듣고 그들은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의 CCTV에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SNS에 그녀의 실종 상황을 게시했습니다. 에밀리가 임신 5개월이 넘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에밀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가 그녀를 고의로 실종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가장 먼저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마르티네즈와 에밀리의 가정 환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상류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반면 에밀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를리는 에밀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가난한 소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도 역시 자신의 혐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바로 어머니 마를린과 함께 각 언론 매체를 초대하여 집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를린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향해 에밀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에밀리가 임신한 이후부터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고 에밀리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2017년 8월 26일에 경찰서로 가 적극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마르티네즈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에밀리의 행방불명에 마르티네즈를 체포하여 3개월 동안 예방구금 조치를 했고 구금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경찰은 에밀리의 휴대폰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하여 마르티네즈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아파트를 수사하고 침실 침대 매트리스와 몇몇 수건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게 8월 23일 에밀리가 실종된 날에 CCTV에서 마르티네즈와 에밀리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분 후 마르티네즈만 혼자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마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대는 아주 크고 무거워 보였는데 한 사람을 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마르티네즈는 마대를 차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겨우 18살인 마르티네즈가 나쁜 짓을 했을까봐 걱정하여 그날 저녁 자신이 목격한 걸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마를린은 갑자기 경비원의 머리채를 잡더니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 라고 외쳐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비원은 평소처럼 출근하여 마를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경비원은 마를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는데 마를린은 그에게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경찰이 가져갔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경비원의 진술에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영상을 없앤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마르티네즈 모자가 정말로 에밀리를 해쳤다면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는 겨우 16살이었고 무슨 일 때문에 마르티네즈 모자가 그녀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우선 피해자 에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밀리는 2001년 6월 12일에 태어났으며 형제 자매가 2명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큰 돈을 벌지 못하여 가정 형편이 나빴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 에밀리 가족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8살 때 마르티네즈 가족이 에밀리 집 맞은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에밀리와 달리 마르티네즈는 미국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를리는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아버지는 도미니카 공군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들은 2009년 에밀리 집 앞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왔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밀리의 아버지는 한때 마를린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했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마를린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과시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행동거지에서 나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으니 내가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는 느낌이 풍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를린은 에밀리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 가족이 가난하지만 충성스러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를린은 평소 일이 바빠 새 아들을 에밀리 집에 맡겨 에밀리 부모님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은 세 형제를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와 같은 복잡한 것들은 몰랐고 자주 함께 놀며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밀리의 부모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가 싫어 딸의 연애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밀리는 임신했는데 당시 16살밖에 안 된 그녀는 자신을 부양한 능력조차 없었는데 아이를 부양하는 것 더욱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여성이 몹쓸 짓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계속해서 제정했습니다. 2009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도운 사람, 즉 의료진, 친척, 친구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4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처형했습니다. 따라서 에밀리는 임신 순간부터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직접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에밀리가 아직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부모는 점차 진정이 되었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식을 들은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바로 달려와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에밀리의 부모님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화목한 분위기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마르티네즈를 도와 에밀리가 아이를 순순히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부모는 에밀리가 임신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아이여서 임신 기간에 출산 후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이었습니다. 마를린은 자신의 가족이 에밀리 가족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인생 계획을 모두 세워놓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위대한 엘리트 인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 아들 마르티네즈의 아이를 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아들의 완벽한 인생이 망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를린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어서 아들이 대학과 미래를 망치는 것을 절대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에밀리와 얽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예를 엄청나게 아끼는 마를린은 자기 아들이 가난한 소녀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경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이 길을 건너 마르티네즈의 차에 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는데도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에밀리로부터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마르티네즈에게 주유소에 내려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에밀리는 거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에밀리가 어떤 삼촌을 만나러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모든 삼촌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날 에밀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말에는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다가
또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삼촌의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 CCTV에는 에밀리의 삼촌이나 마르티네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르티네즈가 주유소를 잘못 기억한 것일까요? 혹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거짓말을 했었다면 마르티네즈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웃들도 에밀리의 행방을 걱정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에밀리 가족은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마를린이 에밀리가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녀가 에밀리를 몰래 데려가 낙태를 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되기 4일 전에 마를린이 에밀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할 준비 됐냐? 이에 에밀리는 아니 낙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를린은 네가 원한다면 내 집으로 의사를 불러 수술을 시켜줄게.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분명 마를린이 에밀리를 데려가 낙태를 시켰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것은 에밀리가 실종 신고된 날에 마를린은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를린이 에밀리의 실종과 무관하다면 왜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에밀리의 실종 사건은 현지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안전을 걱정하며 점점 마를린과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마르티네즈 모자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 에밀리의 목숨을 잔인하게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더욱 소름인 건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을 전부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8월 30일 마를린은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르티네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절망 끝에 경찰서로 가 본인이 에밀리를 해쳤다며 숨진 에밀리를 현지의 한 쓰레기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언급한 장소로 가 에밀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은 매우 넓었고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 에밀리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주 일부분의 장소만 뒤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에밀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여 그녀의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8월 31일 한 사람이 길가에서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방 안에는 한 마대에 쌓여있는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옷을 볼 때 피해 여성이 실종된 에밀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검검사 결과는 경찰의 추측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에밀리의 몸에서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머리에는 타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공모죄와 증거 은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일하는 2명의 가사도우미를 체포했습니다. 에밀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마르티네스의 개인 헤어 스타일리스트이자 가사도우미였던 한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된 다음 날에 마르티네스가 특별히 본인을 불러 10만 페소, 하나로 약 235만 원을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시몬도 역시 마르티네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본인이 직접 시몬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아파트에 있는 세척용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만 사용했던 물건인데 왜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스타일리스트의 진술에 경찰은 마르티네스가 시몬에게 준 10만 페소가 아마 그에게 준 숨진 에밀리를 처리하기 위한 수고비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곧 시몬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범행을 감추지 않고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면하면 경찰의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10월 시몬은 경찰과 공식적으로 자백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몬의 진술에 따르면
마를린은 계속하여 아들 마르티네즈에게 에밀리를 빨리 처리하여 인생의 오점을 없애라고 압박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아침, 에밀리는 아파트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마대에 담아 차 뒷좌석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다리 위에서 마대를 버렸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새벽 1시경 마르티네즈와 어머니 마를린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절망에 빠져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마를린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들에게 마르티네즈가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그녀가 마르티네즈에게 달려들어 마르티네즈가 그녀를 밀었고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마를린은 날이 밝아지면 마르티네즈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마를린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를린은 즉시 시몬에게 연락하여 마르티네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에밀리가 담긴 마대를 건져내 여행 가방에 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마르티네즈는 시몬에게 절대로 에밀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에밀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마르티네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에밀리를 찾기 위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에밀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게시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에밀리다 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시작하여 에밀리 가족을 지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법정 내외에서 모두 마르티네즈 모자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사람은 결국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중에 마르티네스는 여러 번 에밀리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 단지 에밀리를 유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아파트로 데려가 유산을 유발하는 액체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혈액을 흘리게 되자 분노에 빠져 마르티네즈에게 덮치려고 할 때 마르티네즈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밀쳐 그녀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숨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의 시체를 마대에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근처 다리 아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르티네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가 경찰에게 엄청 많은 거짓말을 했고 또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가 경찰이 쓰레기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에밀리의 몸에 있는 상처만으로도 그가 단순히 낙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7일 사건이 발생하고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어머니 마를린은 아동 납치죄와 피해자를 은닉한 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즉각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SNS에서 법원을 비난하며 마를린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에밀리 사건은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마를린의 5년형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15일 항소법원은 심의 끝에 마를린의 형량을 5년에서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0년 9월 마를린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되찾게 되며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